작은 서점. 이 이야기는 2005년에 시작한다. 나는 21살이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만화가 케이트 비턴의 우리들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2005년 21살이었던 주인공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돈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될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만찢나무로 유명한 중식 요리사 조광효 셰프의 책 2권을 준비했습니다. 만찢남의 인생 정식과 또 만찢남의 오타쿠 레시피. 마라보다 맵고 춘장보다 진하며 고추기름보다 찡한 맛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김진영, 이현실 우리 두 편집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3012님께서 이현실, 김진영 편집자님 책임지세요. 두 분 말씀하실 때는 책 얘기 집중해서 듣느라 일을 못해요. 특히 지난주에 이현실 편집자님이 너무 신나게 말씀하셔서 그거 듣느라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밤에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책 얘기 정말 사랑입니다. 저도 그 여운이 되게 오래 남는 거 알아요. 근데 남의 그 짝사랑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을까?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그죠? 저도 지난주에 정말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좋아하는 책 얘기하는 것만큼 또 신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오는 걸 또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도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갖고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약간 그래도 김진영 편집자님은 그냥 좀 차분함을 좀 일관되게 유지하시는데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확 티가 나요. 확 나요. 아니 진짜 지난주는 역대급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항상 그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이거 큰일인데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재밌게 들어서 또 이렇게 그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이런 거 좀 표현 좀 많이들 해주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가요? 이게 주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뭐죠? 오늘은 모험과 용기입니다. 저와 김진영 대표님이 이번에도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골라왔는데요. 제가 골라온 책은 제 거의 인생책의 대열에 꼽히는 책인데요. 캐롤라인 알렉산더의 인디어런스라는 책입니다. 거의 인생책이라고요? 네. 난 인생책 너무 많으신 거 아니겠네. 해본 인생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은? 제가 준비한 책은 케이트 비턴의 그 만화책입니다. 네. 오리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만화책이란 거 안 그러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르로 이렇게 만화책입니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주세요. 뭔가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픽 노블. 저 처음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진짜 뭐지? 뭐가 안에 무슨 그래프 같은 것들이 뭐 많고 이러나 했더니 진짜 딱 만화더라고요. 만화입니다. 흑백 만화책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책이라고 꼽아주신 인듀어런스 한번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인듀어런스는 네. 어느 남극 탐험대의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네. 인듀어런스라는 이름의 배가 출항을 합니다. 이 배 이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정복을 하러 가거나 큰 배 이름을 되게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배의 운명을 예감한 듯이 배 이름이 인디어런스, 그러니까 인내 이런 거예요. 운명을 예견하듯이. 네. 이 배가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엄청난 위기를 받습니다. 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남극에 빙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 빙산 사이에 배가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데 정확히 그렇게 갇힙니다. 빙산이 여기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네. 빙산이 한 600m짜리 빙산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이에 배가 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네. 바다 한가운데이고 남극 한가운데니까요. 거기서 생환하기 위한 필사의 탈출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부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네. 그 배가 끼어가지고 네. 오도 가도 못하는. 네. 그래서 정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네, 약간 성공하지 못한 탐험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성공 못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해줘도 돼요?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결말을 알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배는 결국 남극 대륙은 당연히 횡단하지 못하고 목표했던 것에 이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험기를 제가 아는 최고의 모험기이자 최악의 모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감동이 있지만 최악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모험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위기를 넘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더 큰 눈보라가 치고 더 큰 빙산이 몰려와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떡해. 그런데 이 배에 27명의 대원이 승선을 하고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셰클턴이라는 탐험가가 대장으로 승선을 하는데요. 네.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무려 얼마 만에 돌아오냐면요. 네. 20개월 동안 남극 대륙에서 떠돌다가 생還을 합니다. 27명 모두가 생존을 해서 돌아옵니다. 와, 최악의 모험인데 진짜 최고의 실패. 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다 살아 돌아온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좀 결말을 다 얘기해 주신 거긴 네.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다들 20개월이 지났으니까요. 배가 떠나고 2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하니까 모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남극 정복, 남극 횡단이라고 하면은 뭐 아문센, 로버트 스콧 네.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텐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네.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네. 사람을 구해서 돌아온 거죠.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극 탐험대 하면 아문센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표적인 어떤 탐험가로 기억이 되는데 이 인듀어런스는 누가 이끄는 배였어요? 네. 선장 이름이 혹시? 대장님 네. 이름이 어니스트 셰클턴이고요. 네. 선장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네. 참 묘한 시기에 이 남극 탐험을 시작을 해요. 네. 뭐냐면 이전에 이 어니스트 셰클턴도 남극 탐험을 갔다가 실패를 해요.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니스트 셰클턴은 가다가 안 되겠다 하면은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끝내 정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셰클턴이 이 인듀어런스호를 갖고 출항하기 전에 이 남극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로버트 스콧 탐험대가 남극에 갔다가 얼음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죽고 심지어 로버트 스콧마저도 남극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니스트 셰클턴이 다시 남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진이 들어가 있을까? 저도 아까 사실 여쭤봤잖아요. 네. 이게 지금 1900년 14년입니다. 1914. 이때는 그 사진 네. 그 기술도 그렇게 네. 발달하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흔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진을 어떻게 담았어요? 네. 누가 찍었어요 도대체? 이 네. 사진을 프랭크 헐리라는 사진가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사진들이 찍힌 데에는 그리고 장면이 정말 다 있거든요. 네. 인디어런스호가 나중에는 침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남극에서 아예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이 담겨 있는데 전문 사진가가 탄 거예요. 이것은 네. 이 남극 탐험이 워낙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남극 탐험을 하는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언론사에 독점 계약을 맺어서 찍은 사진을 공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헐리라는 사진가도 타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모험에서 의뢰 그렇듯이 선원들뿐만 아니고 예술가도 타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이 27명의 사람이 똘똘 뭉쳐서 네. 남극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때 네. 대장은 네. 어니스트 셰클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한 사람의 어떤 탐험 모험 이럴 때는 이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탐험가의 어떤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에 대한 책인가요? 맞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셰클턴의 이미지를 아주 오래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온 건 결국 어니스트 셰클턴인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남극 탐험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남극점 정복 경쟁을 아문센과 셰클턴이 했다면 셰클턴은 중간에 되돌아와서 아문센 탐험대를 만나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 너네 축하해라고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낙천적이고 네. 목표는 분명히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반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어니스트 셰클턴 리더십에서 또 굉장히 감탄했던 게, 이 사람은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흥분을 하지 않아요. 이 어니스트 셰클턴 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프랭크 헐리 말고도 이 배에 탑승한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토록 걱정했던 부빙에 갇혔을 때 네.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기를 찾아보면 선원들한테는 초조하고 미칠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셰클턴은 전혀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얼음 위에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 라고만 선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놀라거나 막 화나거나 이러지 않았던 게 아니고 인디어런스호가 나중에는 그 부빙 속에서 침몰을 하거든요. 이때 어니스트 셰클턴이 굉장히 슬픈 일기를 써요. 거의 이 선원들한테 배는 집과 다름이 없고 너무나 이 처절한 통곡 같은 일기를 쓰는데 네. 그때도 대원들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배와 물품이 모두 없어졌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간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담백한 리더십? 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저는 요새 이 담백하고 화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새 제가 본 것 중에 박찬욱 감독님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박찬욱 감독님이 현장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박찬욱 감독님이 옛날에 한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감독이 화를 내면 스태프들이 감독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 존경심을 잃게 된다. 라고 해서 이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리더를 사람들이 존경하겠는가. 그리고 그 리더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꺼내고 싶겠는가라는 말을 한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차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어니스트 셰클턴이나 박찬욱 감독님의 리더십을 정말 갖고 싶다.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연실 대표님이랑 저나 약간 저도 욱할 때는 뭐 말도 못하게 뭐 근데 그러고 나면 정말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내가 네. 내 어떤 성질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그 나의 리더십에 큰 금이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건 그거 김지영 대표님 완전히 그냥 딱 이런 리더십일 그러실 것 같아요. 차분하게. 네. 저도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딱 해도. 그래서 최민식 배우님이 그 박찬욱 감독님이 가장 화가 나고 네. 난처할 때 이 정도만 표현을 하신대요. 어떻게요? 어떡하니? 이 정도만 하신대요. 그래서 진짜. 저도 어떡하니? 네. 그래서 저도 배워야 요새 된다, 진짜. 특히 막 네. 이제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네. 이 셰클턴의 리더십을 갖고 싶다 생각하면서 또 개정판을 구매한 것이기도 해요. 이 책이 어떤 모험 탐험의 그 장르긴 하지만 리더십을 배우기에도 되게 좋은 그렇죠. 장르네요. 리더십에 관한 책.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게 이제 무리하지 않는 도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네. 마음, 또 차분함. 또 어떤 리더십을 좀 읽으셨어요, 저 김진영 대표님?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네. 장면이 이 배에 탈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 면접을 하는데 네. 이분이 뭐 당신의 탐험 경험은 뭐냐,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노래 잘합니까? 그럼 갑자기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못해도 된다. 다만 소리 지를 줄 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거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동료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배에 누군가를 태울 것인가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는 되게 남다른 어떤 태도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먼저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는 게 배라고 생각하면 저 직원들을 뽑을 때 같은 마음으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울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우리 편집자 뽑을 때. 네. 넌 무슨 책 만들었어? 이런 거 네. 물어보지 말고 네. 노래 잘해. 노래 잘하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어떤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편집자들 뽑을 때? 저는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나왔나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견디는 힘, 저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울컥울컥 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 혹시 이제 우리 이야기 장수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잘 읽고 면접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에 대한 그 어떤 고찰이 담긴 책 멋진데요. 여기에 또 그 사진들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막 유령선처럼 떠 있는 배에 단원들이 웃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겨져 있잖아요. 혹시 조금 인상적이었던 사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로 또 표현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 얼음과 빙하가 네. 사실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럼요. 굉장한 위협이기도 그렇죠. 한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얼음에 서 있는 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그 배의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오. 네, 그리고 그 얼음 위에서 나중에는 얼음이 너무 단단하게 얼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네. 이 선원들이 나가서 축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이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펭귄하고 물개를 사냥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는 생존의 터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있는데, 얼음이 마치 무슨 꽃밭처럼 쫙 얼음꽃이 피어나는 사진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이 나중에 이 선원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극으로 돌아가거든요. 전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죽음을 그 눈앞에서 네. 이겨낸 그 현장을 네. 또 다시 간다고요? 저도 말도 안 돼. 20개월 만에 저는 꼴도 보기도 싫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남극의 남자도 듣기 싫을 네.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전 처음에는 오탄 줄 알았는데, 네.
인디어런스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하 9도의 온화한 날씨.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영하 39도, 4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하 한 5도, 10도 정도는 온화한 날씨인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아남아서도 남극을 그리워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를 본인 눈으로 보았던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프랭크 홀리도 보면은 그냥 일해야 되니까 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는다가 아니고 배 위에 올라가고 빙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해서 정말 작품 사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 몰리거든요. 그때 이 프랭크 홀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혹시라도 죽더라도 이 사진이 어떻게든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얼음 구덩이에 필름을 보관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사진들이 남은 거거든요. 네. 탐험가 정신이 이런 거구나. 죽음을 무릅쓰고. 전 못해요. 말만 들어도 좀 너무 숨막힌데 그러니까 어떻게 27명이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면요. 그 배가 중간에 인디어런스고 이 큰 배는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구조선 조그만 조각배 있잖아요. 네. 그 조각배 세 척만 꺼내가지고 얼음판 위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그만 조각배조차도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인근에 무인도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무인도도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고 사람이 찾아올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27명의 대원 중에서 당연히 어니스트 셰클턴은 포함을 해서 6명을 뽑아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으로 그 남극에서 6m짜리 조각배를 타고 1000km의 항해를 합니다. 거의 죽자는 거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그 1000km의 여정 끝에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도달을 해서 그 6명이 다른 대원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14년? 14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통신도 거의 없었을 테고 그냥 무작정 사람의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선 저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야. 놀랍네요. 자, 이현실 대표님이 진짜 이 인듀런스에 지금 우리 목소리 톤 들으면 알잖아요. 엄청난 애정이 느껴지는데 좀 좋아하시는 부분 낭독으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 대원들을 두고서 6명만 딱 그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 조각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의 일입니다. 식량은 4주 정도 버틸 분량이었다. 그때까지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셰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셰클턴은 만일 이번 탐험이 실패할 경우 남은 2척의 배를 끌고 봄의 디셉션 섬으로 가라고 와일드에게 명령했다. 또한 그는 이곳에 남는 대원들의 지휘를 와일드에게 맡겼다. 와일드는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엘리펀트 섬이건 다른 어디에서건 셰클턴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오직 와일드밖에 없었다. 그날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와일드는 셰클턴의 마지막 명령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출발 직전에 셰클턴은 프랭크 와일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프랭크 와일드에게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의 이번 여행에서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남은 대원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엘리펀트 섬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당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며 전 대원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영국으로 돌아가거든 위원회에 연락하여 오들리, 헐리와 함께 책을 쓰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했다는 말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해안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모두들 용감하고 낙천적인 모습으로 떠났다.
커드가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바람이 몰아치는 외로운 캠프로 돌아갔다. 어느 누구도 이때의 감상을 일기에 적어놓지 않았다. 일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후일담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 조각배를 타고 한 1000km를 버틸 거라고들 남은 사람들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저게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옆에 사람이 막 때리려고 이래서 어디 그런 뭐 입방정을 네.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하는데 그 6명이 이 27명 모두 살아 돌아가기 위한 그 여정들도 뒤에 이어지는데 와 거의 배가 그 바람과 이 눈보라에 날려다니면서도 끝내 침몰하지 않고 그 20개월 만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남은 대원들이 셰클턴이 본인들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장면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장면이 진짜 극적이겠네요. 네. 그죠? 이게 만약 영화로 표현한다면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영 대표님도 좀 제가 읽어드릴 부분에도 프랭크 와일드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셰클턴은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였다. 그와 함께 남이 88도까지 갔다가 후퇴한 3명 중 하나인 프랭크 와일드는 셰클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사건을 일기에 적은 적이 있다. 1909년 1월 31일 밤에 비상식량과 조랑말 고기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셰클턴은 자기의 몫의 비스킷 4개의 가운데 1개를 와일드에게 주며 강제로 먹였다고 한다.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상하고 호의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와일드는 다음 문장에 줄까지 쳐가며 적었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비스킷이었다. 인디어런스호가 남극을 향해 출발할 때 와일드는 탐험대 부대장을 맡았다. 와일드는 당시 셰클턴이 보여준 행동을 잊지 못했고 그의 충성심은 횡단 탐험의 소중한 자산이었음이 나중에 입증되었다. 처절한 시련을 겪은 인디어런스호의 대원들에게 유일한 축복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셰클턴의 부하였다는 점이다.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생존 드라마에서 셰클턴은 자신의 대원들과 늘 함께했다. 네. 그 위대한 실패에 이 정말 그 위대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보니까 잘 뽑은 것 같아요, 선원들을.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하면 우리가 뭐 서로 이제 막 얘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서로 어떻게든 더 끌고 가려고 애쓰는 그 인간 본성의 어떤 선한 면을 보여주는 일대기가 아니 그 모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감동이 있네요. 와. 아니 그래서 어니스트 셰클턴 이분은 이 남극 모험이 이렇게 뭐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이후에도 예. 이분이 어디서 돌아가시냐면요. 예. 남극에서 돌아가십니다. 설마 왜 어떻게 다시 또 가요? 다시 또 가서 사고는 아니었고 네.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아이고. 그 남극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제 송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분이 네. 아니다. 내 남편은 남극에 있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해서 남극에 묻어드리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차디찬 남극 땅에 네. 묻힌다고요? 와. 아이고, 그냥 숨 막히는 모험 이야기. 뭐,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또 사진과 글로 접한다면 아주 정말 흥분되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시원하게 읽었어야 했는데요. 좀 춥네요, 이제. 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모험과 용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편집자님의 추천책, 오리들. 그래픽 노블 책입니다. 한번 이 책은 만화책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캐나다 책이에요? 캐나다 책이고요. 이 케이트 비턴이 캐나다의 가장 사랑받는 만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분의 첫 번째 장편 이제 만화 그래픽 네. 노블이라고 하고 이 책이 2022년도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올해의 책을 뽑아서 맞아요.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했고 이 앞에 써 있네요. 맞아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천책 그러면 뭔가 되게 이게 뭐 상징적인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오바마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추천한 책이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서 캐나다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을 매년 선정하는데 이 책이 뽑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화책이 네네.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 부분에서 선정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네. 뭐 이런 만화책이 뭐 예를 들면 부커상 후보에 오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화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이제 캐나다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는 부문에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북커상 이런 데도 뭐 수상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캐나다에서 사랑을 받았다. 네.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오리들이라고는 돼 있는데 왜 전에 한번 그 고라니 책도 한번 가르쳤잖아요. 고라니 얼굴들이 다 이렇게 표정이 다르구나. 저 가끔 서점에서 이렇게 전시해놓은 거 보면 또 막 그 김정 대표님의 그때 설명들이 막 생각나고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 방송 들었던 제 동료들 가운데서도 꼭 그 얘기하더라고. 서점 가서 그 책 봤다. 막 이런 거. 예. 그 책이 워낙에 눈에 잘 띄어서 눈에 띄어요. 그게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리들은 사실 오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리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아주 중요한 메타포이자 실제 이제 오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험에 관한 우리 주제가 모험이잖아요. 네. 막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사건 모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모험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근데 이런 모험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특히 우리 지난주에 수능을 봤던 분들은 이제 모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오프닝 때 그 21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주인공이 21살이에요. 네. 21살부터 시작을 하고 이 케이트가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21살이었더라고요. 21살부터 3년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케이트는 그 케이프 브레턴이라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캐나다가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가장 동쪽에 아주 작은 섬이고요. 그 섬 바로 옆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우리 빨간머리 애인이 살았던 그래요? 그 섬이 있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동부에 살았던 케이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가장 서쪽에 있는 엘버타라는 곳에 갑니다. 엘버타라는 곳은 오일샌드. 오일샌드를 전 잘 몰랐는데 흔히 이제 우리 석유 원유를 이제 추출하는 방식이 있지만 오일샌드는 땅으로부터 이제 이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액체 형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바위, 모래에서 샌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정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오일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추출해서 분리하고 첨가제를 넣어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근데 캐나다가 이 오일샌드를 산출하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 두 번째라고요. 그래요. 특히 여기 엘버타주가 그런 거 유명한가 이쪽에 보죠? 굉장히 이런 광산이 크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케이티가 살았던 곳에서는 도저히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티는 이제 21살인데 이제 이게 서부로 가서 서부의 엘버타로 가서 오일샌드 광산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3년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이제 그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되게 많이 그려놨잖아요. 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던 동쪽 끝에 살던 이 오늘의 주인공이 저기 서쪽 거의 끝에 있는 엘버타까지 가서 이제 뭔가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 되게 슬픈 어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삶과 너무 비슷한. 맞아요.
대출금을 갖기 위해서 광산을 간다.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면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아닌데. 맞아요. 캐나다 청춘들도 굉장히 고달프겠네요. 고달프겠죠. 예. 아마 지금은 더 고달프지 않을까요? 아니, 학비가 얼마나 비싸면, 얼마나 네. 많은 학자금에 시달리면 이렇게 광산으로 꼭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대출을 받았던 게 대학 때였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저도 대학을 다녔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 또 대출을 받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제가 받았고 지금은 또 대출을 갖고 있고 네. 그렇게 대출 없는 살고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T는 이제 자신의 목줄을 재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단기간 안에 갚길 원해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광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KT는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기간 안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KT가 되게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부러운 걸. 일자리가 있는 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냐.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캄보디아 맞네요.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KT는 캐나다 안에 이런 광산이 있고 네.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1살의 여성이 이런 오일샌드 채굴하는 곳에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뭘 담당하죠? 공구 담당으로 갑니다. 공구 담당이요. 그래서 근데 이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낮과 밤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예.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일을 연속으로 일을 하고 네. 이틀을 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남녀 성비가 50대 1이에요. 남자가 50, 여자가 1. 근무 환경이 이건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광산 본부 바로 밖에 나가면 막 그런 경고장이 있습니다. 곰 출몰 주의. 그게 맞아요. 그래서 곰, 여우, 버팔로 이런 것들이 습격해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엄청 춥잖아요, 또 영하 캐나다는. 40도, 아이고, 40도, 네. 5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KT가 21살의 여성이 네. 그리고 돈도 없어요. KT는 돈이 없어서 캠프 밖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네. 그 캠프 안에서 이제 살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KT의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해요. KT를 걱정을 하면서 조심하세요, 아가씨. 당신은 거기 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지 않는 장소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근데 그 노동자들의 의식은 뭐냐면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집이 아니야.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네.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평판을 그럼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네, 내가 여기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맞습니다. 네.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T는 여기서 일하는 내내 거의 매일 매 순간 성적 농담, 성적 희롱, 성희롱을 당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거친 어떤 노동 환경에서의 그 모험을 다룬 여성이 이런 성비가 50대 1인 곳에서 이것도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아까 어떤 정말 나쁜 본성들을 다 이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거 뭔가 좀 불길한데요. 저는 많은 좀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 책 맨 마지막에 저자의 후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당했던 일들 때문에 이 책이 너무 또 젠더 관련된 책이 아닐까? 네. 또는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나와요. 네. 후기에.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계속 나오지만, 그런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런 장면들이 중심을 이루진 않아요. KT가 그곳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역시 사람들 사는 곳이라 그곳에서의 우정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어떤 직장에서의 또 애환 뭐 이런 뭐 그러니까 되게 많죠. 젠더 맞아요. 어떤 네. 직장의 이야기 또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성장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품고 있는 책인 것 같네요. 근데 어때요? 그 어떤 여성 같은 입장에서 읽을 때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은가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 저는 읽으면서 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 되게 사실 농담처럼 혹은 그냥 데이트 신청처럼 벌어지는 성폭력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저자가 이 책을 너무 무섭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또한 저는 이것은 되게 강력한 젠더의 얘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내 이야기에 성폭력이 담겨 있기에 선정적으로 다뤄질까봐 조심스럽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 어디서나 너무 흔함으로 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 김진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모두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케이트마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 같이 일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린 모두 두 장소에 있는 셈이지. 그리고 저마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붙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케이트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계속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지.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자기가 사는 유일한 인생이 다른 곳에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내 몸이 머무르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실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옥이 만들어지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험난한 이 개인의 어떤 모험 이야기인데 케이트는 이거를 좀 잘 극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좀 새드 엔딩인가?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후자에 가깝지만 케이트는 꿋꿋하고 용기 있게 그걸 감당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공구 담당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공구를 빌려가거나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며칠 동안 남자들이 줄을 서서 줄이 끊이지 않게 와서 케이트한테서 공구를 달라고 해요.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면서 막 오면서 이제 그 케이트 외모를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막 데이트 신청을 한다든지 뭐 막 이런 희롱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겪으면서 케이트가 자신의 상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저는 유리 어항에 있는 꼴이에요.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유감이야. 하지만 여기선 팀으로 일하는 거야. 그리고 발 들였을 때부터 이곳이 남자들 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언제나 유쾌하지만은 않지. 하지만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온 거잖아. 좀 태연하게 구는 법을 익혀야지. 내가 누구를 특별 대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이트가 당황해서 제가 특별 대우를 바란 건 아니에요. 라고 되게 미안해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차를 몬다든지 트럭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에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은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런데 성희롱 같은 문제로는 절대 해고당하지 않아요. 캐나다 이야기잖아요. 캐나다 이야기. 2005년이라는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나라가 그런 거는 잘 되어 있지만 잘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심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케이트는 이렇게 계속되는 성희롱 가운데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면서 심지어 결국에는 성폭력을 당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당했던 이 폭력이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그리고 휴직을 하게 돼요. 1년 딱 일을 하고 휴직하고 이제 캐나다가 추운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곳인 밴쿠버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밴쿠버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곳에서 1년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좀 지내죠. 치유하는. 근데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자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1년 만에 이 오일샌드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복귀한 다음부터 제가 볼 때는 케이트가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케이트의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트는 이곳의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리들이 등장합니다. 저 그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오리는 언제 나오나요? 아, 이제 나오는구나. 그때 네. 오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트가 좀 달라져요. 좀 밝아지. 그러니까 자기의 언니도 오기도 하고 네. 같이 와서 일을 하기도 동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의 그 청년부터 중장년 아저씨들의 성희롱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태연하게 구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조금, 네.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게 있었겠죠. 네. 근데 그때 오일샌드 개발 현장이 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수백 마리의 오리떼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우리 파주에 가면은 우리 세기록이와 오리떼들이 막 오잖아요. 네네. 그 오리들이 파주 출판 도시에 왔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연못에 그 추출물들이 들어가서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또 환경 문제까지 좀 이렇게 또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이게 뉴욕타임즈 머리 기사로 실려요. 네. 그래서 환경 이제 보호 단체에서 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케이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오리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이 오리들은 사실은 그 오일샌드 광산으로 흘러나온 이 오일샌드 노동자들에 대한 비유 같기도 해요. 오리들이. 네.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서식지를 막 찾아갔는데 이 오염된 서식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서식지로 잘못 날아든 오리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케이트와 동료들이 유독한 환경에서 몸과 네. 마음이 다치는 모습들. 이게 오리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닐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네. 그래서 언론들이 이 오일샌드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케이트와 케이트의 친구 동료에게 한 시민 언론사에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한번 기사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네, 라는 네.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는 글을 쓰고 케이트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군요. 그 자신의 블로그에 그림을 그리고 케이트는 이때부터 블로그가 이제 좀 잘 네. 되기 시작하고 이런 장면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케이트가 그 회사 내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예. 근데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딱 보다가 인디언, 그러니까 네. 인디언이라고 부르지만 인디언이라고 요즘 안 하잖아요. 퍼스트 네이션 예. 주민. 네. 그래서 이 원주민들, 네, 네. 원주민들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오리떼들처럼 그 원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죽어가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이곳에 살아가는 이 퍼스트 네이션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예.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케이트가 우리 안에 있는 오일샌드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걸 직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만화책이라 그래서 얕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청년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어떤 젠더의 문제, 그리고 네. 직장 문화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와, 그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찬사를 보내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예. 20여 년이 지난 지금이잖아요. 네.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오일샌드에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 안에 오일샌드에 관한 책이요. 근데 케이티는 네. 어느 날 또 한 기자로부터 오일샌드에서 당신이 당해왔던 그 추접한 일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오는데 케이티가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모습을 찌려도 그 기자보다는 그들이 나와 더 닮은 꼴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케이트는 남성의 세계에서 차별받는 여성이었지만 그의 계급적인 정체성은 토론토에서 일을 하는 아주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기자들보다는 가난한 지방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 동료 노동자들에게 훨씬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일샌드 노동자들, 이 오일샌드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나쁘게만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굉장히 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울하면은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좋은 동료도 있고 네. 그리고 안부를 살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로라 사진이 있잖아요. 오로라 사진을 막 찍어서 선물해주는 동료도 있고 휴머니즘까지 또 다루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케이트와 케이트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가 만약에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은 이제 멀리 와서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도 바람을 피워요. 이런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성희롱을 일삼아요. 근데 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해하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저들이 원래 나쁜 사람,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재밌네. 그 인간 군상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또 다룬다는 것도 굉장히 인간 삶의 어떠한 재밌구나. 부조리한 네. 모습들을 담고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다만 이러한 모습들이 이 곳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또 남녀 성비 비율이 50대 1인 곳에서 50대 1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젠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모험과 용기라는 주제인데 진짜 두 양상 같은 주제로 결이 완전히 다른 책들하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이 시간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롤라인 알렉산더의 인듀어런스 그리고 케이트 비턴의 그래픽 노블 네, 만화책 오리들 돈과 기름의 땅 오일샌드에서 보낸 2년 두 권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꾸며주신 이한 씨, 김진영 편집자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오늘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